안녕하세요. 전북지사 대학 RCY 여러분. 오늘 헌혈교육을 맡게 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김세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분을 직접 볼 수 없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정리가 되면 직접 얼굴을 보고 교육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헌혈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대한적십자사와 혈액 사업, 두 번째 헌혈의 필요성, 세 번째 헌혈의 오해와 편견, 네 번째 해외 헌혈 문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 사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7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RCY는 인도주의 활동가 양성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혈액원 같은 경우에는 혈액 사업에 속해 있죠. 그럼 혈액 사업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혈액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체열.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에 가시면은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분진이 이루어지고 문진으로서 헌혈을 해도 괜찮다라는 판정이 되면 체열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혈액을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검사가 이제 HIV,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액 제제 제조라고 해서 이제 헌혈자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을 가지고 원심 빌리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돌려요. 그러면 이제 혈액이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데 이런 성분별로 분리 작업을 하는 게 혈액을 제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 공급은 이렇게 혈액 제조한 혈액을 각 필요로 하는 병원에다가 공급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여되게끔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혈액 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독점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액 쪽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좀 위쪽 경기도 쪽을 가시면 한마음혈액원이라고 해서 헌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도 혈액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헌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북대 병원에 가셔서도 헌혈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관들하고 저희 기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헌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헌혈의 필요성에 대해 알기 전에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헌혈 종류는 4가지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나 2개 정도로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4가지나 된다는 사실에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한적십자사를 들어오기 전까지 헌혈 종류가 1가지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체 헌혈로 헌혈을 해보다 보니까 단체 헌혈 같은 경우에는 헌혈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전혈만 헌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혈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네, 4가지나 된답니다. 어떻게 해서 4가지냐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혈, 헌혈.
네, 혈액의 모든 성분을 한 번에 체열하는 헌혈로 이제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이 있잖아요. 이거를 혈액 그 자체로 한 번에 체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분 헌혈들인데 혈소판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만 체열을 하고 나머지 성분은 기계를 통해서 헌혈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헌혈입니다. 나머지 헌혈도 마찬가지로 혈장 성분 헌혈도 혈장만 체열을 하고 나머지 성분은 되돌려 주고요.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도 혈소판하고 혈장만 체열을 하고 나머지를 헌혈자에게 돌려주는 헌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볼게요. 우선 가능 연령과 헌혈할 수 있는 간격이 크게 다릅니다. 전혈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16세에서 69세까지 가능을 하고 헌혈 간격이 8주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만 17세부터 가능하고 혈장 성분 헌혈을 제외하고는 59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마다 헌혈이 가능해요. 이런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 종류는 그렇고 혈액의 종류는 대략 7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가 모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혈 헌혈로 7가지 혈액 제제를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종류는 대략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전혈 같은 경우에는 대량 출혈 또는 수술 때 사용이 되고요. 농축 혈소판하고 성분 체열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급성 백혈병이나 혈소판 감소 환자 등한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혈구 제거 혈액 제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장기 이식 환자 또는 면역 기능이 좀 저하되신 환자분들께 사용이 되는 혈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혈을 해야 되는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헌혈로 체열된 혈액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단편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우유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유를 살 때 가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이잖아요. 혈액은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의 생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헌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농축적 혈구 같은 경우에는 3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혈소판은 단 5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혈액의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혈액을 대략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 양이 있는데 거기에 5배를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필요한 혈액이 100유닛이라고 한다고 하면 혈액원에 500유닛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적정 혈액 보유량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5일분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각 단계별로 맞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보건의료, 재난의료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인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각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 단계, 2일분 미만은 경계 단계, 1일분 미만은 심각 단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혈액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제가 2019년도랑 올해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아까 5일분이 적정 혈액 보유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그 월 평균적으로 5일분을 충족한 달이 6월 한 달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과 9월 두 달만 현재까지 충족이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8, 9월이 5일분을 상회한 이유가 뭐냐면 단체 헌혈이 그동안 못 들어간 고교 단체들이 많았었는데 8, 9월에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단체 고교들을 많이 잡히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혈액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5일분 이상을 많이 보유한 날짜가 많았었죠. 하지만 대부분 주로 4일분대를 많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헌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3개년도 자료를 참고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전라북도 헌혈 현황이 연령대별로 보자면 10대와 20대가 헌혈자의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 일부 연령층에 되게 몰려 있다 보니까 헌혈을 한 건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동하절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방학 시즌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때 이제 고교나 대학에 방학에 들어가다 보면 단체 헌혈 일정을 그때는 못 잡기 때문에 동절기와 겨울철에 좀 헌혈의 집을 통해서 헌혈을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라북도 헌혈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도 대비 약 6,500건 정도 감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1월부터 11월 자료를 추출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개인 헌혈자 대비 이제 단체 헌혈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줄었었어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외부 인력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저희가 단체 헌혈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고교나 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단체 헌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혈의 오해와 편견인데요. 이 부분은 퀴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혈을 많이 하면 혈액 관련 질환이 생긴다? 맞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헌혈을 하면 빈혈이 걸린다든지 혈액이 부족해진다든지 혈관이 수축된다든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 혈관은 외부에서 바늘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는 거라서 이거는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곧 있으면 원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15% 정도는 비상시 혈액으로 여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분에서 헌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2에서 3일 정도 무리하지 않으신다면 정상 컨디션을 금방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환자는 헌혈이 어렵다? 이거는 X입니다. 그러니까 세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당뇨이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혈이 불가할 확률이 높죠. 자세한 사항은 헌혈 전에 이제 문진할 때 간호사분께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 헌혈을 통해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혀 아닌 게 우선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바늘, 혈액백 같은 것들은 무균 처리가 돼서 한 번 사용한 다음에 모두 폐기 처분이 돼요. 일회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감염이 될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수혈로서 또 감염이 된다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저희는 아까 혈액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혈액은 현존하는 선진화된 장비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진할 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헌혈 전 하고 헌혈 후 음주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 후에 체열된 혈액은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수혈용으로 사용이 될 수 없어요. 수혈자에게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혈액은 또 알코올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음주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헌혈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혈 후에도 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혈액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헌혈 후에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수분이 부족한데 음주를 하면 수분 배출이 커져서 안 좋을 수 있고요. 평소와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를 했다 하더라도 몸속 혈액량이 줄었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해서 빨리 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음주를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파트의 추가 설명으로 이제 헌혈 관련 제도와 혜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헌혈 예약을 하시면 원하는 장소와 날짜,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 시간이 좀 감소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헌혈 스마트폰 앱이 레드 커넥터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시면 예약 가능하시고, 어플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저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도 헌혈 예약이 가능하니까 이용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ABO 프렌즈라고 해서 등록 헌혈자를 받고 있는데, ABO 프렌즈 등록 후 헌혈에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특별 혈액 검사를 연 1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간 기능 검사, 알부민 검사, 총 콜레스테롤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혈액 검사를 1회 추가로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헌혈 주기 문자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건데, 문화 이벤트를 제공을 하는데 이거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같은 부분을 예로 들어드리자면 철든 여행이라고 해서 고창 여행을 이제 ABO 프렌즈 여러분하고 함께 갔었었고요. 밑에 또 헌혈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임실 치즈마을에서 피자 만드는 체험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ABO 프렌즈로 등록을 하고 헌혈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당첨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이런 혜택 꼭 여러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외에 좋은 점들인데,
크게 네 가지 정도인 거죠. 이제 직접적인 좋은 점은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내가 기초적인 이런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직접적인 좋은 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이제 전열, 헌혈로 예를 들자면 320ml나 400ml 정도의 체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닛으로 나누면 2개나 3개 정도의 유닛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각 한 분씩 이제 환자분에게 투여가 된다고 하면 이제 최대 3명에게 생명을 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일부 혈장 성분 의약품을 가지고 의약품 제조에도 기여를 하고요. 이제 수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에 대해서 일부 연구 개발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되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려요. 마지막으로는 해외 헌혈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해리슨 씨로 이제 호주 분이신데 이제 희귀 혈액을 보유하신 분으로 60년 이상 헌혈을 하셨고요. 2011년에는 이제 1000회 헌혈로 기네스북에 인증을 받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영상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임스 해리슨 씨는 우연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됐고 많은 분들의 혈액을 수혈을 받으셨죠. 이때 감사한 마음을 다시 되갚고자 헌혈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특이한 케이스였죠. 희귀 혈액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계기로 꾸준히 헌혈을 하셔서 240만 명의 신생아를 살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헌혈 교육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헌혈은 기부이자 나눔이고 현재 기술로서는 혈액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계속 동절기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제 많은 헌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얼굴 보면서 교육을 하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